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한 미국 CIA의 감청 내용이 유출되자 야당은 청와대 이전 때문에 대통령실이 도청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임을 명백하게 밝힌다면서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데 한미 국방장관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조 디바 고 현미 씨가 오늘 발인식을 마치고 두 아들이 사는 미국 LA에서 영면하기 위해 떠납니다. 5일간의 장례 기간에 넘쳤던 애도와 그분이 남긴 추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구 절벽에 부딪힌 소아과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 이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아침에 긴급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청와대 이전으로 대통령실이 도청 또는 감청됐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을 밝힌다. 또 유출된 문건들의 상당수는 위조됐다는데 한미 국방장관의 견해가 일치했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청와대로부터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도청 장치가 설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한 거짓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게 뭐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국방부 건물이었습니다. 그럼 국방부 건물은 도감청이 됐단 말인가? 그건 뭐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한 이야기가 유출 정보의 상당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태호 차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도 불합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걸 통해서 한미 정보 강화의 공유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민감하니까 지금 네.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얘기는 한미 국방장관 간의 통화가 있었고, 그렇죠. 그 통화에서 이런 입장이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조작됐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이게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안보 내용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안보 내용으로 흘러나왔던 것이 우리가 이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지원한다 어쩐다,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에서 이제 흘러나와서 보도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실제 그것이 공식적으로 다뤄진 내용이냐, 한미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죠. 네. 게임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산된 이 미국 CIA의 감청 내용 역시 이게 유출이냐 해킹이냐, 또 과연 진짜냐 가짜냐, 또 러시아가 한 짓이냐 아니면 미국의 내부 작전이냐, 이것을 놓고 의견이 지금 완전히 엇갈리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뭐 첩보 영화를 보는 듯한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해킹이냐 유출이냐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 유출 쪽에 조금 무게 중심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킹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파일의 형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문건을 보면은 인쇄된 용지를 카메라로 촬영한 형태로 그 서류가 유출이 됐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접혀진 자국, 종이가 접혀진 자국도 있고, 이것을 어떤 뭐 잡지 같은 것이 놓여져 있는 테이블 위에다 놓고 네. 촬영한 이제 그 사진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킹보다는 유출 쪽에 이제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이것이 이제 확산된 경로를 보자면 아무래도 SNS 이걸 통해서 확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스코드나 트위터, 텔레그램 등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밀성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지목이 되고 있고, 이 비슷한 문건이 지난 3월경부터 유출이 됐다라는 주장도 있는가 하면, 한 영국 매체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도 이런 비슷한 문건이 유출된 것을 한 디스코드의 이용자가
봤다라는 그러니까 이미 한 두어 달 됐다는 얘기가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1월부터 유출이 됐다라는 주장과 비교적 최근인 3월부터 유출이 됐다는 주장이 이제 좀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그 전직 FBI 요원에 의하면은 FBI가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만약에 그런 요원들 가운데 이것을 유출시킬 의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고요. 이 문건이 사실상 많은 문건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미국 내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정보전이냐의 여부에 관해서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이 러시아 측에서 이 허위 정보를 유출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주요 정보가 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김성한 전 실장의 대화도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폴란드로 보내서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다 조율하면서 무기 지원을 한다. 이건 다 알려진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수가. 155mm 포탄 33만 발이 과연 최종 향방이 어디냐를 놓고 이것이 이제 러시아 측에서 허위 정보를 유출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네. 하면 또 어떤 군사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서방 측에서 이것을 러시아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흘린 것이 아니냐라는 그 주장이 상당히 이렇게 좀 대적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진실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만 사실 그 미 국무부에서도 어제 그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한국과 미국의 그 안보 협력은 철통과 같다. 아이언클레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동맹국 간의 이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그 외국과의 동맹 관계를 철갑에 비유할 때 쓰는 말, 바로 그 아이언클레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입장이 이미 나왔다는 거를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도감청 전문가들의 견해가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용산 대통령실은 과학적으로 볼 때 도청 또는 감청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진단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내부 분석 결과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 이전을 하면서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가 대단히 까다로운 기준의 보안 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청사 내부의 대화도 도감청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이 초기부터 이제 이 안보실 운영과 관련해서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내용을 밝혔냐면 보도 일부는 오보다라고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또 하나 이제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청와대보다도 훨씬 안전하다. 물론 청와대도 보안 시설을 했겠지만 옮겨오면서 국방부 청사했던 건물에 보안 장치를 하기 때문에 더 최신 장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도청 방지 필름이 이제 설치가 됐고 또 교란용 장비까지 철저하게 구비가 됐다. 그런 걸 본다면은 도감청이 섣불리 됐다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좀 지나친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대화가 있을 때 어떤 떨어진 곳에서 그 밖에서 공기의 진동을 레이저로 잡아서 감청을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 역시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그렇죠. 첩보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 네. 또 더불어 세븐인가요? 미션 임파서블 007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고 저는 더불어 세븐이 생각나는데 007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이 예전 영화를 보면은 007을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공기 진동을 측정해서 도청을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은 그 이제 발음을 하기 때문에 공기 진동을 이렇게 꽃갈콘처럼 생긴 걸로 해서 이제 빨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런 이 보안이 갖춰진 대통령실 같은 건물에서는 도청 시도의 성공률이 극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 보안 기술 업체인 지슨의 한동진 대표의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수십 년 전에나 통하던 그렇죠. 방식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네. 더불어 세븐 영화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26일 국빈 방문 일정을 사전에 이것저것 조율하러 미국에 먼저 가는데요. 한미 간에 김태효 차장이 가면 이 문제가 당연히 논의의 도마에 중요하게 오르겠죠?
이게 4월 2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이 지금 이제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단히 큰 외교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2주일도 채 안 남은 시점에 뉴욕타임즈의 보도로 인해서 지금 이 도 감청이 국내 정치에서는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오히려 이 큰 행사를 앞둔데 좀 껄끄러운 그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외교의 의미가 좀 희석되지 않을까를 상당히 대통령실이나 혹은 미국 측에서도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3박 5일 일정으로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지금 사실상 2주일 후에 있을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조율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지금 일정을 그렇죠. 방미 네. 일정을 떠나는 것인데 한미 간에 이럴수록 긴밀한 소통, 서로 논의해서 어떤 입장 정리, 합치된 입장을 내는 거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고 네네. 이 도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 특히 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느 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모사드도 하고 네. 독일, 프랑스도 미국 CIA가 이 감청을 해온 건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도감청 여부에 대해서 이걸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수단으로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네네. 어떻게 우리도 보다 선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냐 이런 점에 더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곁들여 봅니다. 이 주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60년대를 대표한 원조 디바 고 현미 씨의 발인식이 친지, 가요계 선후배, 팬들의 애도 속에 조금 전에 엄수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달빛에 젖은 채 밤새도록 즐거웠죠. 그 밤이 꿈이었나. 비 오는데 두고두고 못다한 말 가슴에 새기면서 떠날 때는 말없이 가버리다. 밤이 새도록 무심한 밤안개. 그날이 네, 보신 대로 고 현미 씨의 영결식. 오늘 오전 몇 시간 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영결식의 사회를 원로 코미디언 이용식 씨가 맡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현미 씨하고 또 각별한 인연이 있겠죠. 저도 이제 이용식 코미디언과는 또 인연이 있는데 상당히 또 이 연예계에서 마당발이기도 하고 네. 부전일 또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걸로 유명한데 바로 오늘 이제 이 장례식이 있었는데 발인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사회를 이용식 코미디언이 받고요. 장소는 중앙대학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많은 네. 분이 또 참석을 했고 그리고 떠나는 고 현미 씨 우리 원조 디바죠. 여기에 대한 또 아쉬움을 또 달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엄수가 됐습니다. 예. 발인식 내내 흘러나온 조가 선곡된 노래가 바로 현미 씨의 대표곡들 중에 하나인 떠날 때는 말없이 분위기와도 많이 맞아서 숙연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 신성일 엄앵란 부부가 주연한 1964년의 영화의 주제가였고 이봉조 현미 부부가 작곡과 노래를 맡아서 그 당시에 대단한 그 히트를 쳤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연세가 좀 지긋한 분들은 아마 뭐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영화 그때는 방화라고 했는데 방화, 예, 네. 방화의 전성 시대를 함께 이끈 주인공으로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가수가 노래 제목이나
그 내용을 따라간다라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현미 씨의 히트곡 중에 대표곡이 하나인 떠날 때는 말없이 마치 이 노래처럼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급작스레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발인에 참석한 분들도 그 슬픈 마음, 애도의 뜻이 아마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도 그 모습이 그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밤안개라는 그 히트곡을 남기고 정말 떠날 때는 말없이 그냥 떠나신 게 아닌가 네. 이제 그런 뭐 해석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래의 주연 배우와 주제가 가수로 만났던 현미 씨와 엄앵란 씨의 인연, 그 우정은 이제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고현미 씨의 장지는 유족들, 특히 아들 둘의 뜻에 따라서 미국 LA로 갈 것 같습니다. 유해를 미국으로 바로 이제 모신다고 그렇습니다. 하네요. 국내 팬들 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미 씨 그러면은 뭐 시원한 목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했는데 또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뭐 노사연 씨도 있고 조카인 또 한상진 씨도 있고 배우도 있고 네. 더 유명하게는 널리 알려지기로는 또 남편 이봉조 씨와의 그 사랑 이야기는 또 정말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자녀들이 또 다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LA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을 또 고인이 되셨지만 더 자주 이제 묘소에서 뵙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모시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제 이해를 구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당히 이 두 아들이 안타까워했던 건 뭐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실 때 아무도 옆에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팬클럽 회장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도 많고 두 아들이 뭘 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원통해하고 안타까워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 그래서 우리 팬분들은 뭐 LA에 가지 않는 이상 직접 묘소로 가볼 수는 없어. 안타깝긴 하지만 또 가족들의 마음이 그러니 또 아들의 마음이 그러니 또 이해를 해줘야겠죠. 결과적으로는 고 이봉조 씨는 이제 서울에 유해가 그렇습니다. 연장돼 있고 네. 또 현미 씨는 미국에서 영면에 들 것 같으니까 예. 태평양을 건너고 두 분의 이 장지가 따로 떨어져 있다는 데 대해서도 팬들의 아쉬움이 좀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가요계의 큰 별이었던 만큼 조문객들도 참 많았습니다. 상주가 짧은 시간이지만 일반 팬들의 조문도 많이 허용을 해서 5일장에 그 내내 많이 오셨다고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조문을 가는 경우에는 그 살아 생전에 인연이 있던 분들, 지인, 동료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문상을 가게 되는데 사실상 일반 팬들의 입장에서도 또 오랜 동안 그 연예계 생활을 했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도 상당히 그 연령대가 좀 높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마당에는 이제 정말 마지막 가는 길에 나도 가서 좀 애도의 뜻을 이미숙 씨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애도의 뜻을 표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주가 특별히 팬들도 이제 와서 조문을 이자연 할수 대한 있는. 가수협회장의 모습이죠. 네, 가수협회장으로 이번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와서 그 조문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이제 허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조문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까이서 마지막인데 이렇게 이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면서 슬픈 마음을 억누르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가요계 선후배, 동료, 팬들뿐만 아니라 방문한 조민객들 모두 고현미 씨에게는 각별한 그 팬심과 추억이 가득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자, 애도의 그야말로 물결이었습니다. 현미 선생. 서른도 씨, 아까 모습이 있었는데 예. 10대 소녀 같은 마음으로 사셨다. 네. 롤모델 같은 분이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가수 서수남 씨가 아까 보였어요. 네, 친가족이 죽은 것 같아 큰 별이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춘아 씨, 또 데뷔하자마자 현미 씨와 같은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인의 우상이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같았다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마음이 허전하다. 또 진성 가수도 후배들의 큰 지침 돌이 되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 그대로 롤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하늘에서의 최고 큰 별이다. 특히 이제 또 가족이죠. 노사연 씨,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아이돌 트롯 가수인 이찬원 씨까지도 추모를 전달했고 추모의 마음을 전달했고요. 원래 이제 현미 씨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100살까지 노래하겠다 했는데 그 100살을 다 채우지 못했고
이제 100살이 되면 가요계 70주년이 되나요? 2027년이 본인의 데뷔 70년이라고 그러니까요. 해서 본인이 그때까지 노래를 하겠다고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해요. 그 이야기가 계속 거론이 되는 겁니다. 팬분들도 오셔서 그때에서 70년 같이 기념 공연하기로 했지 않냐 이런 이야기하면서 더 슬픈 마음을 또 달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죠. 정말 떠날 때는 말없이 노래처럼 어떤 네. 한마디도 안 하시고 며칠 전에도 저랑 통화하고 13일 날 저희들이랑 또 대한가수협회에서 공연을 하시기로 했어요. 네. 그것도 말없이 떠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배님 원망스럽습니다. 진짜 눈물도 나고 선배님은 후배들한테 참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편안하게 옆에서 같이 웃을 수 있는 선배님 중에 유일하게 한 분이고 건강하게 정정하게 씩씩하게 당당하게 잘 다니셨던 분이 이제 갑자기 뭐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저희들도 뭐 다들 놀랬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하늘나라 가서 그 주옥 같은 노래 마음 편하게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뭐 가수는 뭐 평생 뭐 영원히 노래를 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오랫동안 노래해서 쉬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근조 화환을 보내서 이제 추모를 했는데 뭐 나중에 문화훈장이 취소될 만큼의 큰 스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 화환도 왔네요. 네. 그 대통령실이 이제 조화를 보내고 또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도 조화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근조 화환을 그 잘 보이는 곳에 조문객들도 보실 수 있도록 중앙에다 이제 배치를 아마 한 모양입니다. 현미 씨의 경우에는 노래 인생이 66년입니다. 66년간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데뷔 70년이 4년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말 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 현대사에 아픈 고비마다 어떻게 보면 대중들에게 희망을 주고 때로는 슬픔을 어루만져주고 하는 역할을 이런 현미 씨 같은 원로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에서도 그 뜻을 좀 기리고 또 대중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보다 추모하는 뜻으로 이런 근조 화환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고 현미 씨의 추모를 위해서 기획된 한 방송에서는요. 조카 가수 노사연 씨, 또 그 언니인 노사봉 씨 자매, 그리고 탤런트 한상진 씨가 슬퍼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게 뭐 네. 이모와 조카 관계를 넘어서서 그 정말 절절한 그 오열이 화제가 됐는데 저희 여기서 한번 네. 준비를 해보면 네. 자, 어떻게 이 된 가계도냐. 네. 현미 씨가 2남 6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인데 네. 그중에 이제 첫째 언니의 그 딸들이 노사봉, 노사연 자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상진 씨는 저기 보면은 이제 7째 동생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어머니를 둔 조카이기 때문에 저런 가계도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보통 가계도가 아니니까 이념육녀지만 사실상 현미 씨가 거의 어머니 역할을 해줬어요. 네. 저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사연 씨가 가수 데뷔하는 것을 이 현미 씨가 이끌어줬다. 사실 데뷔를 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마 같은 역할을 했고 실제 노사봉 씨는 지금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 번 모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봉, 노사연 두 또 자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이 가수 현미까지 참여를 해서 TV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각종 공연도 같이 기획도 하고 정말 이 가족이 연예인 가족이에요. 근데 네. 이번에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 조카인 한상진의 경우에는 어릴 때 그렇게 현미 씨가 업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모가 아니라 엄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도 미국의 체류 중에 소식을 듣고 비보를 듣고 서둘러서 귀국을 하면서 이 가족들을 얼싸안고 펑펑 우는 장면이 또 연출돼서 주변 네. 사람들을 더 눈시울을 그러니까 붓기게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조카가 이모의 그 돌아가신 데 대해서 울 수는 있는데 예. 그게 정말 저렇게까지 슬퍼게 오열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떤 관계냐? 사실상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미 씨가 셋째고 그다음에 이 한상진 조카의 엄마가 7째니까 나이 차이가 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어릴 때 아이고 우리 예쁜 상진이 그러면서 업어다 키운 거예요. 그 사랑이 이 한상진 배우가 못 잊는 거죠. 네. 한상진 씨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본다면은 이 본인에게는 얼마나 큰 이게 별이었고 엄마 같은 존재였는지 가짜는 쉬인 줄 알았다 이런 말을도 그렇죠. 했고 네. 그리고 이모가 현미 씨가 출연한 드라마를 빼놓지 않고 보고 모니터하고 이끌어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가계도에도 나왔지만 정말 어떤 연예 기획사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한 집안이 연예 기획사 같은. 네,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또 원준이 씨라고요. 그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이라는 노래 히트곡을 가수, 냈던 유명 가수죠.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게에서 어떻게 보면은 연예계 그 종사자들도 많았습니다만 사실은 좀 마음으로라도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네. 한상진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이모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사실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도 처음에는 말을 못했다 그래요. 운전하고 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충격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가서 차를 세우고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이거 가짜 뉴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이고. 네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가족들한테 속속 문자 메시지가 오면서 이제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장남 이용곤 씨와 함께 부둥켜 안고 빈소에서 이제 오열하는 저런 모습들이 알려지면서 우리가 뭐 이모 조카 간에 물론 가깝다면 가깝고 왕래가 없으면 멀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아주 마음으로 정말 어머니 이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 한상진 씨가 뭐 하얀 거탑이나 이산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그렇죠. 연예계 들어와서 이제 신인상 처음 수상했을 때도 이제 발음 같은 거 이런 구체적인 것 디테일도 많이 좀 지적을 해주면서 네, 네. 굉장히 앞으로 너는 이런 분야를 고치면은 장성할 수 있을 크게 대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는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슬프게 오열하는 모습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상진 씨 저기 나오지만 뭐 하얀 거탑 이산의 홍구경 역으로 스타덤에 사실은 오르기 시작한 거니까. 그렇죠. 그때 그 현미 씨의 어떤 조언과 네. 그 멘토링이 네. 너무나 컸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가수 노사연 씨 참 장례식 내내 오열을 그치지 않은 조카였는데 역시 이 길로 이끌어준 분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예인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언니의 딸인 노사연 노사봉 너무나 친했던 바로 현미 씨였는데 그 연예인 가수가 되는 우리 만남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노사연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요제인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이 노래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예계라는 데가 아시겠지만 살벌한 곳입니다. 그런데 연예계를 익히 알고 있는 현미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카 한상진 배우에게도 조언을 해준 것처럼 어떻게 하라 저떻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노사연 노사연 가수의 경우에는 바램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옥 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어요. 연예계에서도 평판이 좋거든요. 그 모든 것을 가이드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현미인 것이고 또 노사봉 바로 노사연의 언니죠. 그러니까 이제 노사봉 씨 같은 경우에도 식당도 운영하지만 계속해서 교류를 해왔고 심지어는 마치 현미 가수의 현미 씨의 경우에는 뭐 이모를 떠나서 큰언니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도 우리 건강하자, 더 오래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절절하게 나눴다는 것이죠. 네. 앞서 1964년 영화 떠날 때는 말없이 이게 이제 현미 씨의 장례식의 조가였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등장했던 영화의 주인공 바로 엄앵란 씨였습니다. 뭐 50, 60년 지기로 알려진 이 오랜 친구 엄앵란 씨의 사연이 또 이번에 화제가 됐는데 60년 우정, 팔이 떨어져 나간 슬픔 저게 이제 보통 표현이 아니거든요. 별세 전날까지도 매일 통화를 했고 앉으나 서나 어디서 가든지 같이 다녔다. 이제 내게는 친구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피를 나눈 그 혈족 관계는 아니지만 그 동료이자
친구로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슬픔을 느낄 분이 엄앵란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는 그 스타들이 뭐 SNS를 통해서도 소통을 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지만 저 엄앵란 씨나 현미 씨가 스타였을 시절만 해도 상당히 일반 대중들과는 괴리된 저 높은 곳에 있는 그야말로 스타로서의 존재감이 있었기 네네. 때문에 그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친구를 사귀기는 쉽지 않았을 그런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을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미 씨, 엄앵란 씨는 그 같은 분야에서 영화 음악을 하거나 영화를 하는 그 동료 이상의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뭐 아파트 옥상을 통해서 서로 집에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절친이자 자매이자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엄앵란 씨 표현에 의하면은 아직 현미 씨가 얼음 속에 들어가 앉아 있다더라. 그러니까 저 얘기가 뭐냐면요. 그 아들들이 LA에서 오는 동안 이 네. 시신을 네. 이제 냉동 보관을 한 거, 그렇죠. 그 소리를 전해 듣고 그렇죠. 저렇게 현미 씨, 엄앵란 씨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음 속에 앉았다더라. 얼마나 춥겠냐. 그게 이게 보통의 그 감정이 아니거든요, 저게. 그렇죠. 만사가 싫고 슬프다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발인식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현실감이 조금 없으실지도 몰라요. 엄앵란 씨가 이제 앞으로도 좀 옆에서 많이 오히려 엄앵란 씨를 좀 위로해드리고 무릎이 지금 안 좋으시죠? 네, 좀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같이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은 어디 이제 나가서 같이 네. 식사도 하고 이제 이런 그렇죠. 모습들이 네네. 많이 보여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엄앵란 씨한테도 주위 분들이 좀 각별히 좀 신경 써서 더 위로를 좀 해드리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에 방송됐던 그 두 분의 만남, 뭐 경기도 양평의 어느 한식집에 가서 나눈 대화를 저도 봤는데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분이 20대 때 제가 그때 처음 보니까 한 살이 엄앵란 씨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현미 씨가 아니 이제 와서 무슨 한 살 차이 가지고 그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첫 만남에 대해서 그 두 그렇죠. 분이 남긴 그 대화를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두 별이 만났어요. 그때는 얼마나 쭈뼛쭈뼛했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26살 때인데 그렇죠. 현미 씨가 이렇게 먼저 그랬대요. 현미 예. 씨가 아이고 이름만 들었지 얼굴은 처음 뵙네요. 이랬더니 엄앵란 씨가 내가 언니 할게요. 이게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제 슬플 때도 또 사람들이 또 미울 때도 연예계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또 위로받을 때도 함께 다 참 중요한 게 아까 우리 김현정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힘들 때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럴 때 정말 친구처럼 또 한 살이지만 언니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는 저는 깜짝 놀라운 게 두 사람이 젊을 때는 얼굴이 별로 안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얼굴을 보니까 두 사람이 얼굴이 비슷해. 너무 이게 서로 교감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너무 두 사람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점점 더 닮아가는 현미와 엄앵란이었다. 네. 이렇게 보십니다. 이분들이 그 서울 이촌동 아파트를 같이 사서 아까 저 김현주 평론가 말씀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셨는데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때 천몇백만 원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은 50억 한데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자, 이 두 분이 서로 이렇게 흉금을 터놓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남편들 때문에 무던히도 속을 썩었다. 그렇죠. 그 당대의 명배우 신성일 그리고 그럼요. 당대의 밴드마스터 이봉조 씨 욕도 하고 뒷담화를 같이 많이 나눴다고 하는 이게 뒷담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아파트를 제가 살 걸 그랬나요? 네, 그때 그때 못 사요. 언제든지.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아파트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그것도 서로 간에 다 계획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이유가 신성일 배우가 얼마나 또 호방한 사람입니까?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봉주 선생님도 이봉조입니다. 이봉주는 네. 마라토너고. 네네. 혼돈함. 이봉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 때문에 참 이 겪었을 애로사항들이 많았을 겁니다. 고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구랑 이야기합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오손도손 서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 도란도란. 네. 그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됐다는 거죠. 그때 얘기가 그야말로 요새는 뭐 누구나 다 세계의 결혼식 하는데
신성일 엄앵란 부부의 결혼식이 한국 최초의 그 세계 결혼식이었는데 그렇죠. 정작 현미 선생은 못 들어갔대요. 그렇죠. 그 팬들에게 옷이 뜯겨나가서 나는 못 갔다. 그 얘기도 참 대단한 얘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워커힐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었는데 팬들이 너무 몰리는 바람에 하객으로 가야 될 현미 씨가 이제 못 갔다는 정말 거예요. 중요한 하객인데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복을 입고 갔는데 한복이 뜯겨가지고 못 들어갔다. 네. 이런 후일담이 전해질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때 당시로는 굉장한 세기의 결혼식을 했었고 또 이제 서로 간에 그런 관계였다는 거.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추억과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던 사이였다는 점에서 엄앵란 씨가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 못지않게 엄청난 큰 슬픔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현미 씨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기 네네. 때문에 모든 팬들의 마음과 더불어서 또 엄앵란 씨의 마음까지도 합해서 다시 한번 그 슬픈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더처럼. 네. 가요계의 한 시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 현미 선생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어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으로 볼 텐데요. 바로 이겁니다. 네, 대한민국 지금 인구절벽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이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이른바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더 이상은 병원을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토로를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이목을 모았던 것이 이제는 정말 병원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라고 해서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분들이 모여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까지 어려웠었나라는 소아청소년과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정말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는 것만을 천직으로 여기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소아청소년과라는 이 전문과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점을 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했죠. 직접 눈물로써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이 폐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아청소년과 간판을 걸고 그동안 병원이 운영이 되었었다면은 이제 이게 이제 다른 과 진료과로 이제 전과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거죠. 피부과로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데요. 뭐 수가가 네. 높은 뭐 여러 인기과들 소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아청소년과를 걸고는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기 힘든 지경이라는 네. 이 현실이 이제 상황 인식을 해야 된다는 지점인 것이죠. 네네. 네. 실제로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25.5%로 5년 전이었던 92.6%와 비교를 하면 이건 그야말로 급락이네요. 충격적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린 시절이 있기 때문에 기억할 겁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면은 아프지 마라, 안 아프게 주사 놔줄게 그랬던 우리 의사 선생님이 바로 소아청소년과인데 소아과인데 불과 5년여 전 2019년만 하더라도 92.6%니까 필요한 10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거의 다 채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2023년 올해입니다. 4분의 1밖에 못 채웠다. 특히 20년에서 21년 저 때가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질 때인데 거기서 뚝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소아과는 0명, 외과는 한 3분의 1밖에 못 채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소아과 관련된 교육이 가능해지겠냐. 진료 자체도 불가능해. 실제로 어떤 병원의 경우에는 우리 병원에는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 없습니다. 이런 간판을 내리는 상황까지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들이
도대체 우리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이 이렇게 급감하는 이유 역시 돈 때문이죠?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료계가 과거에만 해도 그 내외산소라 해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내외산소. 예, 네.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 되는 진료과라고 해서 많은 의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또 사실상 그 베이비 부머 세대를 거치면서 일단 환자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많으니까. 환자 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뭐 정말 출산이 너무나 급감하다 보니까 아이들 환자 자체의 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료비가 지난 30년 동안 동결이 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가가 그냥 30년간 같았다는 거죠? 그렇죠. 한 세대 동안 변동이 없었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소아과 간판을 내걸고는 병원 월세도 못 내, 직원들 월급도 못 줘. 이런 형편이 지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눈물을 보이면서 폐과를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진료과들이 있습니다만 2019년까지 한 10년 동안은 가정의학과라는 곳이 있잖아요. 있죠. 여기가 이제 제일 연봉으로 보면은 좀 아래쪽에 네네.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2020년에 소아청소년과가 역전을 하면서 최하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그동안 인구 절벽도 문제입니다만 이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없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죠. 네. 또 어린이들, 특히 아픈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이 감정 표현이 서툴고 좀 어떻게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게 곤욕스러울 정도로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원인이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건 정부에서 이런 인구 변화에 따른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의 소아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는 애대로 보채죠. 그리고 부모는 우리 애가 왜 아파요? 이거 잘못 진료한 거 아니에요? 주사 잘못 놔주시죠? 네네. 이러면 정말 의사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청소년과 소아과 선생님들을 일컬어서 이른바 감정노동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 힘들거든요. 애들 치료하는 것이. 네네. 뭐 매일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족스럽지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모들이 소송을 걸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난감할 따름인 거죠. 네. 게다가 이 의사가 불친절하다고 항의 악플이라고 그럽니다. 이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또 간혹 치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육아 119 이런 책을 쓴 정말 좋은 소아과 선생님들 많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계속 부모가 와서 물어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이를 만족시키기보다는 1살, 2살 아이가 어떻게 감정 표현합니까? 그렇죠. 부모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뭔가 만족이 안 되면 이거 소송을 걸기도 하고 또 한편 장시간 동안 심지어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다 밖에 다 줄 서서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데 네. 아니 의사 선생님 기다려봐요.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럼 답변 안 하면 아니 뭐 이런 병원이 다 있어 이러면서 정말 급기야는 소송을 걸어버리고 또 악플을 다는 네. 병원 게시판에 그런 상황들은 상당히 힘들어 왔던 것이죠. 네. 이런 상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출입구에 지난 2월에 게시된 실외용 배너, 이 입간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뒤늦게 화제가 됐습니다. 서울대 소아청소년과 의사 14명이 쓴 내용이라는데 내용이 잠옷 충격적이네요. 네. 지금 이 소아청소년과가 어렵다는 현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영을 한 것이겠죠. 빅5 병원이라고 하는 소위 그 병원들 중에서 소아과 진료과를 선택한 의사 선생이 전체가 충원이 된 경우는 아산병원 하나를 빼놓고는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소아과의 빅5 병원에서조차 이제 그런 현실 이런 것들을 실감을 했는 때문인지 14명의 새내기 소아청소년과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저렇게 입간판을 설치를 해서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소아과를 우리는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아주 굳은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손글씨로 다 썼잖아요. 네. 네. 이거는 이제 환자 부모들이 그러니까 댓글. 네, 댓글을 저기다가 이제 진료용 반창고 이런 걸로 그 위에다가 붙여서 감사의 손편지예요. 네, 응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새내기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들은
어린이들이 우리에게는 더욱 큰 선생님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담아서 깊은 감사를 표했고 또 이에 대해서 우리 아픈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봐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 화나 부모들의 그런 댓글도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흐뭇한 마음도 전달이 되지만 네. 앞으로 좀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한편 소아청소년과뿐 아니라 이 산부인과도 그야말로 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요. 산부인과가 부족해서 원정 출산용 숙소 또 전용 구급차까지 나왔다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현실이거든요. 인구 절벽 상황에서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소아과가 없어진다. 산부인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원정 출산용 숙소, 구급차에서 이 아이를 받아낼 수밖에 없는 전용 구급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충북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임신부 전용 구급차가 6대 더 마련이 됐습니다. 이게 기쁜 현실이 아니고 슬픈 현실인 것이죠. 전국 분만실이 지금 8년 새에 20% 급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자체 지원에도 원정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무슨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가는 원정 출산이 아닙니다. 지역 주변에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큰 도시로 가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윤 대통령도 지난 2월입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었는데요. 그 영상 보겠습니다. 소아의료 체계, 응급의료 체계, 또 24시간 상담, 또 중증 이런 소아 진료 체계들이 조금 더 어떤 이런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커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이렇게 좀 힘을 합쳐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 입소에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 부모들이 아이 키워보면 제일 힘든 것이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애가 둘인데 어떻게 그냥 직장생활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이 완화되면 두 자녀에게도 그것이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 자녀만 다자녀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제 어린이집의 입소 순위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 실제 이 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법에 5월 22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입법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제 자녀가 8살 이하 또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인 두 자녀에게도 다자녀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교육부도 이 정책을 내놨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 정보를 매월 단위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를 어떻게 유아 시절에 잘 키우느냐도 네. 중요한데 사실상 우리가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그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그 영유아 어린이집 이런데 결혼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발품 팔아서 가서 알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매월 단위로 어느 곳에 결혼이 생겼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입소 정보를 공시하는 이런 정책도 추진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유보 통합, 그러니까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으로 지금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정책적인 뒷받침이 된다면은 실제로 아이들 키우는 젊은 그 부모님들께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서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앙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빨리 뿌리 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